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이 허구보다 더 기묘하고 어두운 곳을 탐구하겠습니다. 독과 뱀파이어에서 유령 전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것들은 과거가 숨기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용기가 있다면 아마 믿기 힘들겠지만 역사가 진실이라고 맹세한 이 5가지 오싹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17세기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한 범죄가 귀족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독살한 것으로 악명이 높아진 이 여성은 1630년 7월 22일에 마리 마들렌 도브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프랑스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 앙투안 드로에 도브리는 프랑스 정부와 파리 수도 행정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책은 국무위원, 즉 오늘날의 내각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와 청원 담당관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프랑스 궁정 접근을 크게 통제하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이득이 있었습니다. 뇌물과 기타 금전적 보상은 근세 유럽에서 이러한 직책의 일상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리 마들렌의 아버지는 부유했고 그녀는 장녀였지만 남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브랑비에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해하게 된 일련의 사건들은 165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 막들렌이 21세 때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프랑스의 부유한 소귀족인 앙투안 고블랭 르샤르 남작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고블랭은 대대로 유명한 테피스트리 공방을 운영해온 가문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앙투안은 다소 방탕했습니다. 그는 마리 마들렌, 마르키즈 드 브랑빌과 결혼한 직후 마르키로 임명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아내도 마르키즈 드 브랑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의 삶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그는 고질적인 도박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1651년에 앙투안 도브리로부터 받은 20만 리브르의 지참금마저 탕진했습니다. 마리 마들렌과 결혼하고 1660년대에는 그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정적 어려움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리 마들렌과 그녀의 남편은 다소 개방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마르키즈는 고댕 생크루아라는 장교와 오랜 기간 동안 연애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남편을 통해 그를 소개받았습니다. 따라서 드 브랑비에와 그녀의 남편은 7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이 중 최소 3명, 어쩌면 그 이상이 사실상 마르키즈가 생크루아 및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일 것이라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마르키즈의 아버지는 1660년대 초반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생크루아의 관계는 그를 괴롭혔고 이는 가문의 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파리 상류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이를 끝내기 위해 앙투안 도브리는 루이 14 세왕으로부터 생크루아를 허위 혐의로 체포하라는 명령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는 1660년대 중반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복역하게 됩니다. 도브리의 행동은 드 브랑비에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이미 독이 퍼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663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몇 년 후 마르키즈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는 그녀의 연인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투옥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 브랑비의 가문이 처하게 된 악화되는 경제 상황은 마르키즈의 도박 문제 때문이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앞으로 몇 년 동안 마르키즈가 꾸미게 될 음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1660년대 중반 브랑비에는 가족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독살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두고 여러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생크루아가 바스티유에서 복역하던 중 독살 기술에
능한 여러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마르키즈가 프랑스의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에게 다양한 독을 시험해 보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집 하인들에게도 독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르키즈가 총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인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실제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의 집안 하인들이 정기적으로 병에 걸렸다면 그 당시 훨씬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옥살이를 마친 생크루아의 도움으로 마르키즈가 1666년에 아버지에게 독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의 집에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었고 음식과 음료에 숨겨진 비소 기반의 독을 빠르게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1666년 9월 10일에 사망했고 조사 결과 자연사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오빠들이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곧 그들도 독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드브랑빌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다정한 딸인 척하며 쉽게 그의 음식에 접근해 독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형제들은 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장 아멜랭, 전 아메른이라는 남자, 더 잘 알려진 이름으로 라 샤스웨르, 라샤스어를 고용해 가족집에서 일하게 하며 독을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1670년 9월에 두 형제가 모두 죽었으며 첫째 앙투안 안토인, 은 같은 해 6월에 살해당했습니다. 1666년에 이루어졌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조사가 이제 의료 및 민간 당국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은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후작의 형제들, 모두 젊고 건강했던 남자들이 불과 몇 주 강역으로 세상을 떠나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의심했지만 아무런 악의적인 증거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혐의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죽음이 여동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드브람빌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 새로 얻은 부를 누리며 자신의 범죄에서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1672년까지는 말이죠. 그해 그녀의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생크루아가 사망했습니다. 병으로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실수로 자신을 중독시켰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크루아가 집에 범죄 증거를 남긴 점으로 미뤄 그의 죽음은 매우 갑작스러웠던 듯합니다. 이 일은 이제 드브랑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파리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곧 생크루아의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범죄 증거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와 마르키즈가 수년간 사용했던 독극물 샘플들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여러 통의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범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마르키즈의 아버지와 두 오빠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키즈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파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녀의 죄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1673년 초에 결정적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엘돔 A. 쇼서르는 체포되어 광범위한 신문 끝에 자신이 두 도브르 형제를 독살하는 데 관여한 것까지 포함해 일어난 모든 일의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습니다. 독살은 근세 초기 시대에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독살 의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요리사는 산채로 끓는 물에 삶아 죽임을 당하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쇼세는 1673년 3월 24일 처형 전 고문을 당했지만
그의 최후는 이 정도로 암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가 발각되자 드 브랑비에는 1673년 프랑스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이후 3년 동안 도망 다녔지만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피신했고 더 놀랍게도 프랑스 북동쪽 국경을 조금 넘은 곳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스페인 제국의 일부였던 곳에서 말이죠. 리에주에서 그녀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1676년 그녀는 프랑스로 송환됐다. 마르키즈는 1673년 프랑스에서 도망친 뒤 궐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상 형식적이었고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 브랑비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들이 불려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제자매의 독살에 관여했다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죄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르키즈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자 당국은 결국 그녀를 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 브랑비의 마지막 시간은 불쾌했습니다. 그녀에게 선고된 고문의 방법은 워터 큐어였습니다. 이것은 입을 억지로 벌리거나 쐐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 입을 벌린 채로 고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입에 엄청난 양의 물을 끊임없이 붓게 되며 이로 인해 위가 팽창하고 익사하거나 워터 큐어가 충분히 오래 지속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고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의 워터보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676년 7월 16일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한 드 브랑빌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 큐어를 당했습니다. 당국이 알지 못하는 추가 범죄나 음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워터 큐어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근대 초기 파리에서 공개 처형이 자주 이루어지던 그레브 광장, 즉 현재 프랑스 수도의 오텔 드 빌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이곳에서 브랑비에르 후작 부인은 7월 16일 칼로 목이 잘려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화형되었습니다. 드 브랑비에르의 죽음은 프랑스 사회와 정치 역사에서 독약 사건으로 알려진 시기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처형 이후 시작되어 1682년까지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독약 사건은 주로 파리 귀족과 상류층 사이에서 계승 분쟁에 연루된 인물을 독살하거나 살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점점 커지는 편집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이 일에 특히 불안해했습니다. 수많은 추가 재판이 이어졌고 그 근거는 종종 의심스러웠습니다. 한편 프랑스 수도의 경찰과 치안대는 독약을 만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점쟁이, 연금술사 등 여러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올림피아 만치니, 소아송 백작 부인과 같은 프랑스 귀족의 고위 인사들도 연루되거나 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처형되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독약 사건은 결국 1682년에 끝나기 전에 36명이 처형되는 결과를 낳았고 추가로 23명이 프랑스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마담 드 브랑비에의 행동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그녀 자신의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1670년대와 1680년대 초 프랑스 상류 사회를 얼마나 지배했는지를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드 브랑비에의 행동은 여러 형태로 기념되어 왔으며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와서 코난 도일경과 알렉상드르 듀마가 그녀의 삶과 범죄를 바탕으로 작품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를 보헤미아의 대법정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한 귀족 여성의 죽음이 뱀파이어와 영원한 불안에 대한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훗날 엘러노어 폰 슈바르첸베르크가 되는 여인은 1682년 6월 20일 엘러노어 엘리자베스 아멜리아 막달레나로 태어났습니다. 멜니크 마을에서였습니다. 그 지역은 당시 보헤미아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체코 공화국에 해당합니다. 엘러노라의 아버지는 이 지역의 귀족 가문인 로브코비츠 가문의 페르디난트 아우구스트 공작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그 뿌리를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며 따라서 17세기와 18세기 보헤미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경받는 귀족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아버지 바시클라프 유세비우스가 1646년에 자기와 영지를 사서 사간의 두 번째 공작이 되었습니다. 엘러노라의 어린 시절은 특별하지 않았고 관련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17세기 후반 귀족 여성으로서 춤과 궁정 예절에 중점을 둔 전형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를 어느 정도 배웠을 것이고 이 시기 유럽 귀족 궁정의 공용어가 되어가던 프랑스어는 거의 확실히 배웠을 것입니다. 1701년 12월 7일 엘러노르는 19세의 나이에 아담 프란츠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카를 의세비우스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대공국 내의 주요 영지인 슈바르첸베르크 공국의 후계자였습니다. 이것은 보헤미아의 중요한 귀족 자귀였습니다. 슈바르첸베르크 자귀는 중세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담은 결국 슈바르첸베르크 공작이 되었습니다. 1703년에 그의 엘러노와의 결혼은 초기 근대 시대의 많은 귀족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재정 거래이자 동맹이었습니다. 이런 결혼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보통 신랑의 아버지에게 큰 지참금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가족이 충분히 많은 지참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보통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 출신이지만 더 명망 있는 집안으로 시집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로 아담의 아버지인 페르디난트 비렐름 왕자는 2만 길더, 즉 금화로 된 지참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3천 길더는 선불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엘러노르와 아담의 결혼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 집안의 아버지들이 결혼을 협상할 때부터 그랬죠. 아담은 로마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의 딸과 연인 관계였고 엘러노르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그녀와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러노르와의 결혼을 위해 아담은 이 비밀 결혼을 서둘러 무효로 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엘러노르와 새 남편의 관계가 처음부터 악화됐습니다. 또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엘러노르는 그 후 몇 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1706년 12월 마리아 안나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슈바르첸베르크 공작가의 남자 직계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엘러노라와 아담의 관계는 엘러노라의 아버지가 아담의 누이인 마리아 엘리자베트와 결혼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엘러노라의 아버지는 그녀의 시동생이 되어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일 후 페르디난트가 아담에게 지참금을 지급하지 않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1709년에 또다시 임신을 하던 중 엘러노라는 캐리를 그리워했고 이후 그녀에게 불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710년대 대부분을 떨어져 각자 다른 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1719년에 결국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해 아담은 숙모가 세상을 떠난 뒤 보헤미아에서 큰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로써 엘리노의 지참금 논쟁은 거의 의미를 잃었고 아담과 엘리노의 아버지 간 긴장도 이미 해소됐습니다. 페르디난트는 1715년에 사망했고 1722년에 요제프 아담이라는 엘유십 말의 헤일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20년 이 넘는 불화와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아담과 엘리노의 결혼 생활도 마침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폰 슈바르첸베르크 가문은 1720년대에 어린 아들을 키우며
평화롭고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1720년대 내내 아담은 보헤미아 귀족 사회에서 지위를 높여갔고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며 동시에 보헤미아의 왕이었던 카를 6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즉위명은 카를 2세였습니다. 그곳에서 카를의 치세 아래 아담은 이미 게하임라트의 국내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카를의 자문위원회, 즉 1710년대의 정부 내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722년에는 빈 왕실 가문 내의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엘러노르는 1720년대 대부분의 시간을 오스트리아의 제국 수도에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담은 오스트리아 대공국 영토 내 최고 기사단인 황금양모 기사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높은 지위를 지녔습니다. 아담이 카를과 자주 사냥을 함께한 동료였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 취미가 아담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1732년 6월 10일 아담은 프라하 근처 브란데이스에서 카를과 함께 사냥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 결정은 운명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늦게 시력이 좋지 않았던 카를은 아담을 사슴으로 착각해 총을 쏘았고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아담이 우연히 사격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도 합니다. 아담은 다음 날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아담의 죽음 이후 카를 대공은 오랜 친구이자 조언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음이 분명하며 엘러노라의 아들 요제프를 돌보았고 엘러노르에게 많은 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엘러노라는 남은 생애를 폰 슈바르쳔베르크 가문의 영지를 관리하며 보냈습니다. 1730년대 후반 엘러노라 공주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엘러노라는 매우 마르고 허약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부족했던 시절이라 엘러노라는 병을 고치려 민간요법에 의존했습니다. 여기에는 북극고래의 엄니인 일각고래 뿔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세 유럽에서 유니콘의 뿔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일각고래 뿔은 약효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지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일각고래 뿔을 사용하는 것이 그녀의 병을 치료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어 거의 먹거나 마시지 못했고 낮에 잠깐만 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창백했고 병으로 인해 여러 마녀, 연금술사, 기이한 외모의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회복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샤를이 실수로 그녀의 남편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의사 엘러노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슈바르쳔베르크 영지에 도착했고 그녀가 마치 걷는 시체처럼 보였으며 햇빛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방이 항상 어둡게 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엘러노르가 영지 지하실에 늑대를 가둬 키우며 임신 능력을 높이려 그 늑대의 젖을 수년간 마셨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근거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엘러노르는 상태가 악화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궁전에서 자주 들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마침내 수년간의 고통 끝에 엘러노르는 1741년 5월 5일 58세의 나이로 빈의 슈바르쳔베르크 궁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부검이 실시되었고 현재 우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부르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종양을 앓았고 하나는 테니스 공보다 컸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심장을 남편 곁에 묻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의 시신은 체코 공화국의 성 비토체스키 크름로프 교회에 안장되었습니다. 당시 뱀파이어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최근 사망자들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뱀파이어일까 두려워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떤 시신은 말뚝이 박히고 다른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 공주가 뱀파이어가 되었다고 확신했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인근 마을과 묘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황당한 이야기는 그녀가 최근 시신의 피를 빨아먹는 걸 봤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수년간 이 지역에 뱀파이어 이야기가 퍼졌고 한동안 그녀의 이름도 저주받은 이름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이런 이야기들은 신화로 사라지고 소문도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기이한 정황들과 엘리너의 의학적 이력 때문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뱀파이어이거나 오컬트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당시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을 둘러싼 전설은 많으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녀는 뱀파이어 공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2007년 엘리너는 오스트리아 텔레비전 대형 탐사 다큐 디 뱀파이어 프린체신, 영어 더 뱀파이어 프린세스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엘리너가 뱀파이어 행위에 가담했으며 드라큘라의 영감이 되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일랜드 빅토리아 시대 소설가 브램 스톨커가 1897년 출간한 고딕 호러 소설입니다. 엘리너가 브램 스톨커의 대표작의 기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큘레는 1897년에 최종적으로 출간된 것과는 다른 첫 번째 장이 한때 존재했습니다. 이 초기 초안은 스톨커가 실제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버전의 언급들은 엘러노르가 18세기 전반에 살았을 체코 공화국의 현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엘러노르가 이전에 1773년에 쓰여지고 다음 해에 독일 작가 고트프리트 아우구스트 베르거에 의해 출판된 레노레라는 시에 영감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딕 발라드로 전형적인 뱀파이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뱀파이어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 문학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기 영향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시는 보헤미아의 폰 슈바르쳔베르크, 영지 주변을 배경으로 하며 베르거의 시 제목이 엘리노어의 축약형 레노어로 붙여진 것이 2007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이 엘리노어가 브람 스토커뿐 아니라 베르거의 작품에도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하게 했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하지만 이러한 추정들은 상당히 우연적인 것이며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뱀파이어 프린세스에서 제시된 다른 증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너가 병치료에 썼던 민간 요법이 오컬티즘을 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은대 시대에는 이러한 민간 요법들이 유럽 전역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엘리너가 뱀파이어 행위에 손을 댔으며 그 결과 베르거와 스톨커의 작품 모두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가장 흥미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체스키 크룸로프의 폰 슈바르쳔베르크 가문 지하 묘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 성 비투스 교회에는 엘리너와 남편 아담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엘리너의 심장은 꺼내 항아리에 따로 보관됐습니다. 예배당 왼쪽에 있는 작은 지하실에는 오늘날에도 아담의 심장 옆에 엘리너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위에는 여기에 슈바르쳔베르크의 왕자이자 크림로프의 공작인 아담과 그의 아내 엘러노라의 심장이 보관되어 있다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아마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현대의 장례 및 매장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심장을 꺼내어 시신과 따로 안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 뱀파이어 프린세싱의 제작자들은 이것이 엘리너가 어떤 형태의 오컬티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중부 유럽 기준으로는 이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왕가인 합스부르크 가문도 비슷한 무덤을 빈에 지었고 그곳에는 가족의 주요 인물들의 심장이 몸과는 따로 안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러노어 폰 슈바르쳔베르크 공주가 뱀파이어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레에 영감을 준 인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엘러누어를 뱀파이어 공주로 묘사하는 그녀의 삶에 관한 전설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전설일 뿐입니다. 이제 빅토리아 시대 영국으로 갑니다. 여기서 모티의 미디어는 지붕 위를 뛰며 전설이 된 신비로운 인물을 소개합니다. 1837년 늦가을 어느 날 메리 스티븐스라는 소녀가 라벤더 힐로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런던 남서쪽 변두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도시 외곽의 시골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부모님을 방문하고 배터시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고 배터시와 라벤더 힐 사이에 클래펌 커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고 거의 악마 같은 형상이 골목에서 튀어나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생물은 스티븐스를 공격하며 손 대신 달린 발톱으로 그녀의 살을 찢었습니다. 스티븐스는 그 생물이 돌처럼 차가웠다고 나중에 보고했습니다. 그것이 공격했을 때 스티븐스는 비명을 질렀고 그 인물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그녀를 재빨리 놓아주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스프링 힐드 잭으로 알려지게 될 존재의 첫 목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37년 11월까지 런던 전역에서 수많은 추가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종종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거리를 뛰어넘으며 사람들 앞이나 런던 거리의 마차 앞에 나타난다고 묘사했습니다. 여러 마부들이 마차를 끄는 말을 갑자기 멈춰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존재는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나 빠르게 사라졌고 또 다른 목격자는 그 신비한 공격자가 미친 듯 웃으며 2.7m 높이 벽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 기이한 존재에 대한 보고가 런던 전역에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대체 누가 또는 무엇이 메리 스티븐스와 여러 사람을 공격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837년 말이 되자 우려가 커져 런던 시장 존 코언 경이 1838년 초 신문 더 타임스의 편지를 게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격담에 대한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은 이 편지에서 런던 시민들에게 사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유령, 곰, 악마라는 세 가지 변장을 하고 런던 근처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닌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장난의 결과라고 주장되었으며 아마도 영국 귀족 계급의 누군가가 벌인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정교한 장난을 꾸밀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38년 초에는 여러 악명 높은 목격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2월 19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18세의 제인 올소비, 지금의 런던 타워 햄릿 지역인 올드포드에 있는 아버지 집의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문을 열고 촛불을 들고 나가 불을 밝히려다 경찰인 척하는 망토 쓴 사람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 인물에게 공격당했으며 그는 입에서 파란색과 흰 불꽃을 내뿜고 발톱 같은 손으로 그녀의 목과 팔을 찢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번의 무서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괴생명체는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 이웃은 사건 당시 큰 망토를 입은 젊은 남성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용의자인 지역 목수 밀뱅크는 사건 당일 저녁 술에 취해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밀뱅크는 술집에서 자신이 스프링힐 잭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를 허풍 떠는 술주정뱅이로 결론지었습니다. 어소베 사건은 어쩌면 완전히 꾸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잭이 공격하기 전에 실제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주장한 유일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녀는 관심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런던과 그 주변 지역에서 그 후 몇 주 동안 수십 건의 공격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838년 2월 마지막 날 엘솝처럼 18세였던 루시 스케일스는 도시의 라임하우스 지역 골목길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잭이 자신에게도 파란 불을 내뿜었고 그 경험으로 히스테리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목격 사례를 조사하며 제보자에게 보상금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사건들이 아마추어 모방범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실제 목격담과 소문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신문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일부 신문들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잭에게 습격당한 뒤 공포로 죽었다는 선정적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시점이 되자 스프링힐 잭의 소문 속 특징들은 대부분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특징은 놀라운 민첩성이었으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10피트, 15피트 심지어 20피트까지도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초자연적이거나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현상에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곧 신발 뒤꿈치에 스프링이 삽입되어 있어서 그 신비로운 인물이 위로 튀어오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렇게 먼 거리를 도약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힐드 잭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1838년 늦은 봄에는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1838년 초여름이 끝날 무렵 스프링힐드 잭은 런던에서 화제가 되어 신문 페니 드레드풀스와 런던 무대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잭의 명성이 절정일 때 목격담은 점점 줄었습니다. 1838년 말에는 그의 공격 공식 보고가 수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는 몇 안 되는 사례들조차도 초자연적인 공격자에 대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진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곳에서는 시골 모방범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1839년이 되자 히스테리는 대부분 가라앉았고 잭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주칠까 두려워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문학적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런던의 골목길에서 1840년경 그는 일종의 민속적 인물로 자리 잡았는데 초자연적인 노상강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런던 외곽의 길에서 혼자 여행하는 이들을 습격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847년 태그머스에서 한 여성이 습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힐드 잭이 10년 만에 다시 나타나 도시를 공포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더 멀리 1870년대 초에는 런던 남동부의 팩햄과 서식스에서 유령 목격담이 잇따라 보고되면서 스프링힐드 잭의 망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스프링힐드 잭이 돌아왔다고 믿는 마지막 보고는 1904년 리버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런던에서 그가 처음 목격된 지 65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스프링힐드 잭 현상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역사학자들과 문화평론가들 모두 이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이론을 제시해왔습니다. 일부는 초자연적 현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20세기 많은 작가들은 잭이 일종의 외계인이라고 제안했고 다른 이들은 잭이 반은 인간이고 반은 괴물인 존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빅풋, 추파카브라처럼 미확인 동물로 분류됩니다. 오컬트 신봉자들 또한 잭이 악마나 다른 악마 같은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스프링힐 잭은 오컬트 신봉자나 흑마술 지지자들에 의해 소환되어 1838년 지하세계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레이터 런던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잭의 최초 피해자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요소와 씨름해 왔습니다. 이 견해는 메리 스티븐스 등 일부가 잭을 처음 본 것은 약물이나 술에 취하거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처음 한두 번의 목격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고 그 이후의 목격들은 히스테리나 모방범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한 이론은 1838년 1월 런던 시장이 타임스에 발표한 편지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바로 스프링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잭은 귀족 계급의 누군가가 주도한 정교한 속임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한 귀족이 내기에서 져 런던의 초자연적 존재가 나타난 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영국 귀족이라면 이런 정교한 사기를 벌일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을 것이고 고액내기 테이블도 부족하지 않았으니까요. 19세기 런던 근처에서 이런 내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론에 대한 믿음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 귀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아일랜드 귀족인 헨리 드라포, 베레포드 쌈, 새 워터포드 후작이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레스포드는 당시 20대 중반의 젊은 귀족이었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일로 신문에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추종자들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 1837년 4월 그들은 술에 취한 채 멜턴 모브레이에 도착해 통행료 징수원과 경찰관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빨간 페인트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베레스포드는 1830년대 중후반 멜턴 모브레이 사건과 다른 난동 행위로 인해 정기적으로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자금을 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을 뿜는 방법을 알고 변장할 수 있으며 일종의 스프링 부츠를 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정상적으로 멀리 도약하고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프링 힐잭의 이야기는 오컴의 면도날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가능성 높다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고딕 괴물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전설을 쉽게 믿는 사회는 1837년에 만들어진 민담을 완전히 과장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에는 초자연적 고딕 호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800년대부터 런던에서는 유령과 다른 존재들이 정기적으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스프링 힐 잭이 갑자기 런던에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초자연적인 공포 이야기와 괴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출판되어 영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페니 드레드풀이라는 저렴한 통속 소설 출판물의 형태로 말이죠. 이 시기는 에드거 앨런 포의 고딕 호러,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등장한 세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프링 힐 잭의 이야기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건에 기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837년 말과 그 이후에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들이 상상력에 휘둘린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초자연 현상이나 소설에서 나온 인물들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윌리엄 오컴이 지적했듯이 가장 명백한 설명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의 조용한 구석으로 갑니다. 그곳은 베일에 쌓인 여성과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둥클그라펜의 미스터리는 1807년 2월 7일에 시작됩니다. 그날 덮개가 씌워진 마차 한 대가 독일 중부 튀링겐의 힐데부르크 하우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차가 도착하자 남녀 한 쌍이 내렸습니다. 남자는 당시 30대 후반이었지만 여자는 몇 살 더 어렸고 아마도 30살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당시 목격자들은 추정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신비로운 커플은 힐데부르크 하우젠의 소박한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바보드 베르사유 백작이라는 칭호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절대 밝히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왜 백작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여성 동반자와 함께 연인이나 아내가 아니라고 강조했던 그녀와 외딴 힐데부르크 하우젠으로 이주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무언가나 누군가에게서 숨고 있었던 걸까요? 1810년 그 두 사람은 마을 근처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아이스하우젠 성으로 이사했고 그곳에 정착한 이후로는 거의 그곳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성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드물게 아이스하우젠을 나가도 힐드베르크 하우젠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어디서나 마차를 타고 얼굴을 베일로 가린 채 이동했습니다. 이 생활은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힐데부르크 하우젠과 그 주변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곧 그 부부를 둔켈그라펜, 즉 어둠의 백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아이즈하우젠 성에서 은둔하다가 그녀는 1837년 11월 28일에 세상을 떠났고
추정되는 백작은 8년 뒤인 184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사망 당시 이름은 조피보타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 근처의 슐레스베르크 언덕에 부부가 몇 년 전에 구입한 정원에 묻혔습니다. 백작은 아이스하우젠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고 성은 몇 년 동안 비어 있다가 1873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부부는 특히 백작이 40년 넘게 이 지역에서 기묘한 상황에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hildebrück 하우젠 주민들은 그들이 죽은 지 오래 지나도 오랫동안 곁에 있던 그 낯선 이들이 누구였는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중 한 이론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1845년 백작이 사망한 후 곧 그 남자가 사실 백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실 네덜란드인 러나르두스 코르넬리우스 반 데르발크라는 사람이었으며 1798년 여름부터 1799년 봄까지 파리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비서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 거짓말하며 하급 귀족인 척했을까요? 또한 그가 백작이 아니라 평범한 관료였다면 왜 그랬던 걸까요? 그와 그의 여성 동료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소득도 없이 성을 구입해 그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가 평생 수행자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 즉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93년에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 처형당했죠. 이제 마리 테레즈가 누구였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1778년 12월 19일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태어났으며 루이 16세 왕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장녀였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부모님의 세 자녀 중 유일하게 성인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루이 조제프는 1781년에 태어났고 루이 샤를은 1785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7살과 10살의 나이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루이 샤를의 죽음은 1790년대 초 파리 혁명 정부의 비인도적인 대우로 인해 더 빨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연말에 마리 테레즈와 부모는 혁명군에 의해 파리에서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루이와 마리는 한동안 명목상 왕과 왕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스트리아, 영국 등 외국 정부와 공모해 자국을 대신해 프랑스에 개입하려 하자 프랑스 정부는 결국 군주와 왕비를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793년에 처형당했습니다. 두 해 후 남동생이 사망하자 마리 테레즈는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1795년까지 전직 공주였던 마리 테레즈는 혁명 정부에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군주제는 종식되었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프랑스 혁명군도 떠났습니다. 그해 초까지만 해도 영국, 오스트리아 등과 맞서 방어에 치중하던 프랑스는 곧 저지대를 정복하며 공세로 전환했고 그곳에 바타비아 공화국을 세워 가까운 동맹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마리 테레즈가 외세에 의해 군주제 복원의 명분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를 떠나 오스트리아 빈의 어머니 가족에게 갈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마리 테레즈는 감금 기간 동안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1795년에 비엔나에 도착해 자신이 마리 테레즈라고 주장한 여성이 사실은 그녀의 양자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에르네스틴드 랑브리세였으며 1770년대와 1780년대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일했던 두 왕실 하인의 딸이었습니다. 에르네스틴은 왕실 아이들과 닮았으며 루이 왕이 친아버지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에르네스틴은 마리 테레즈의 친구가 되었고 1788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왕과 왕비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이어진 격동의 세월 동안 에르네스틴은 다른 왕실 가족들과 함께 감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르네스틴은 종종 마리 테레즈로 오해받아 파리 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에르네스틴과 국왕과 왕비의 친딸은 닮아 있었습니다. 이 닮은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1795년 비엔나에 도착한 사람이 마리 테레즈가 아니라 에르네스틴 드 랑브리케가 마리 테레즈인 척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마리 테레즈가 1789, 1795년 사건들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석방 후 그녀는 궁정사회나 외국 정부, 자신을 꼭두각시로 삼으려는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히 은둔하며 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영국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프랑스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은 181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둥켈그라펜 이론에 따르면 1795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의 궁정을 돌아다니며 마리 테레즈인 척했던 여성은 사실 에르네스틴 드 랑브리카였다는 것입니다. 1807년 봄 마차를 타고 힐데부르크 하우젠에 도착해 어둠의 백작 부인으로 알려지게 된 여성은 사실 세상과 떨어져 숨어 지내던 프랑스 공주였으며 그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신비로운 어둠의 백작 부인과 둔켈그라펜을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추측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궁정이 마리 테레즈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동반자인 에크네스티네 드 랑브리크가 1795년에 그녀와 함께 빈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에크네스티네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크네스티네가 파리에 있으면서 마리 테레즈인 척 빈으로 갈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1795년에 마리 테레즈와 함께 파리에서 빈가지 유럽을 횡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행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이상 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소규모 일행 중 일부는 신원 미확인 상태이며 몇몇은 빈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들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주변 사건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이런 추측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마침내 둥겔그라펜의 미스터리를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소피보터, 즉 다크 카운티스의 무덤이 아이즈하우젠 성 근처에서 발굴되었고 그녀의 유해가 파내졌습니다. 그녀의 대퇴골 두 조각이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져 분석됐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후 미토콘드리아 DNA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현대 후손인 작센 가사티의 알렉산더 왕자의 것과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다크 카운티스가 마리 테레즈였다면 알렉산더 왕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완전히 일치했을 것입니다. 아이즈하우젠 성 옆에 있는 조피보터의 무덤에서 발견된 유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크 카운티스가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친척이 아니라 밝혀져 마리 테레즈일 수 없다고 결론났습니다. 따라서 1807년에 힐데부르크 하우젠에 도착해 죽을 때까지 30년 넘게 그곳에 살았던 그 신비로운 부부는 아마도 겉보기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부유한 한 쌍의 부부가 독일 시골의 성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는 맨체스터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의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오싹한 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맨체스터 미라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에서 시작되지도 않고 고대 이집트의 고고학자와 역사가를 일컫는 이집트 학자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이 이야기는 맨체스터 출신의 부유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할 것 없는 여성 한나 베스윅에서 시작됩니다. 한나 베스윅은 1688년 맨체스터 근교 치트우드 올드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북부의 이 도시는 아직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이라 거의 조용한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존과 페이션스 베스윅입니다. 그들은 요크셔와 랭커셔 광역지역에서 이미 직물 산업이 상당했던 시기에 부유한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1706년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나는 10대 후반이었고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수천 파운드로 현재는 수백만 파운드에 해당합니다. 한나는 그 재산으로 맨체스터 교회 올덤 인근 홀링우드의 버첨바우어 영지를 구입했습니다. 오늘날 맨체스터에 속하지만 당시엔 별도의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나는 1758년 2월 아마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1745년 자코바이트 반란이 북잉글랜드까지 확산될 위협이 있던 해에 재산 대부분을 땅에 묻어두는 괴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한나는 묻어둔 돈을 찾지 않았고 친척들에게도 위치를 말하지 않아 비르첸바우어에서 보물찾기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에 와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미라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어디에 등장하는 거지? 이 모든 것은 근세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생매장과 조기매장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나 베스윅의 오빠와 관련된 이상한 사건이 그녀의 심리에 오래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나 베스윅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흔했던 조기매장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조기매장은 기독교식 장례에서 관에 묻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땅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가족들이 죽었다고 믿고 관에 묻힌 채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락인 증후군 등 드문 질병으로 사람이 죽은 듯 보여 장례식과 매장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흔하게 마유족이 긴장성 혼수에 빠져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죽었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세 초기에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죽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맥박을 확인하는 것조차 수백 년 전에는 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관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근세 유럽에서 매년 수천 명이 산채로 매장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 제이 스탠존 후커는 영국과 웨일스에서만 매년 약 800명 정도가 산채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한나 베스윅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며 그런 운명을 피하려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나 베스윅이 맨체스터 미라가 된 것은 1750년대 초 오빠 제임스의 장례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임스의 장례식도 다른 장례식처럼 사람들이 기독교 의식에 참석한 후 시신이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제임스 시신이 매장되기 직전 한 조문객이 제임스가 눈을 깜빡이는 듯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빠르게 알렸고 젊은 의사 닥터 찰스 화이트가 제임스 베스윅 시신을 추가로 검사해 그가 살아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조문객들은 그의 관을 집으로 옮겼고 며칠 뒤 제임스 베스윅은 병에서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제임스가 생매장될 뻔했던 경험은 그의 여동생 한나 베스윅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생매장 공포증, 즉 타포포비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 그것을 타포포비아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오빠가 생매장당할 뻔한 것을 직접 본 베스윅 부인에게 자신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곧 놀라운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 베스윅은 오빠가 생매장될 뻔한 사건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곧 그녀가 생매장을 피하려고 크게 노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857년 7월 그녀는 유언장을 고쳐 찰스 화이트 박사에게 100파운드를 남겼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그녀 오빠가 무덤에서 살아있다고 했던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의사는 한나가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시신은 땅 위에 무기한 보관되었고 그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녀가 잘못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생매장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중세 말기와 근세 초기에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장치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안전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기 매장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관입니다. 안전관의 한 종류에는 내부에서 관을 열 수 있는 레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이 아직 땅에 묻히지 않았다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관 위에 6피트 진흙이 덮여 있다면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종이 울리는 벨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화이트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1758년 베스윅 사망 후 한나 베스윅의 매장 공포증만으로 맨체스터 미라의 기원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 또 다른 부분은 찰스 화이트 박사의 다소 엉뚱한 결정에 있습니다. 그는 한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시신을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특이하게 미라화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베스윅의 유언장에는 그녀가 방부 처리를 원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지만 화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화이트는 그녀가 정말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충분히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 그녀가 매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요청을 더욱 확고히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레빈유와 주홍색 안료가 시신의 동맥과 정맥에 주입되었고 장기가 제거되었으며 가능한 한 많은 혈액이 몸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장기들은 알코올로 세척 후 다시 몸에 넣었고 신체 빈 공간은 송진과 장내로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은 오일로 바른 뒤 석고가 채워진 석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맨체스터 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화이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한나의 유언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화이트가 자신에게 유증된 100파운드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이트는 한나의 지시대로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보존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화이트는 외과, 산과, 정형외과 분야의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미라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녀의 방부 처리된 시신은 한동안 가족 소유 데저텍 앤 콜츠홀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들은 곧 한나의 섬뜩한 유해를 집에 두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라가 다시 화이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한나가 죽은 지 약 55년이 지난 1813년까지 화이트는 평생 동안 맨체스터 미라를 오래되고 크며 독립된 시계 케이스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호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액의 입장료를 내고 화이트의 집에서 맨체스터 미라를 수십 년간 관람했습니다. 1813년 화이트가 죽었을 때 맨체스터 미라는 그의 동료인 올리어 박사에게 상속되었고 올리어 박사는 1828년 자신이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미라를 소유했습니다. 그 후 맨체스터 자연사 학회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스윅의 방부 처리된 유해가 맨체스터 미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호기심이 넘치고 세계 박람회와 전시회가 유행하던 시대에 박물관은 그들의 기이한 전시물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베스윅의 미라는 19세기 중반에 상당한 화제가 되었고 한나 베스윅의 유해의 오디세이는 그녀가 사망한 지 110년이 지난 1868년에 마침내 끝을 맺게 됩니다. 전년도에 맨체스터 자연사 학회 박물관은 소장품들이 이전되고 재분류되면서 새로운 맨체스터 박물관에 통합되었습니다. 맨체스터 미라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일부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18세기 여성의 유해가 제대로 된 기독교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대중에게 전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적 소송 끝에 한나 베스윅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매장하지 말라는 소원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868년 7월 22일 한나 베스윅은 맨체스터의 아버헤이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장될 때 분명히 살아있지 않았으며 그녀가 사망한 후 매장되기 전까지 그녀의 집인 버친바우어는 아파트로 개조되었습니다. 여러 거주자들은 검은 실크 가운과 흰 모자를 쓴 인물을 봤다고 주장하며 그를 한나 베스윅이라 묘사했습니다. 그 인물은 그녀의 옛 저택을 미끄러지듯 가로질러 한 특정한 석판에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버친바우어는 결국 공장을 짓기 위해 철거되었지만 그녀의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은 여전히 보고되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19세기 후반에는 조기 매장이나 생매장 현상이 크게 줄었고 20세기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혼수 상태나 질병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 심지어 몇 주간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누군가를 매장하기 전에 실제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명 징후를 점검하도록 훈련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긴 해도 생매장은 여전히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13년 브라질에서 한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돼 무덤에서 살아있는 채로 끌려 나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생매장과 매장 공포증은 1962년 프리매추어 베리얼, 1990년 버리드 얼라이브 등 공포영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소재는 퀸틴 타란티노의 킬빌 영화 2편에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생매장이 드문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생매장되던 시절의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맨체스터 미라의 기이한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름 끼치고 전설적인 역사 속 이야기들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무섭고 오컬트한 신비로운 영상을 더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채널 멤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포 같은 라이브조에서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